인구 절벽에 따라 병력이 급감하고 첨단 기술 중심으로 현대전 양상이 변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해 2026년 대한민국 군대가 달라지는데요. 준 4군 체제 개편이 본격화하고 군복무 여건에도 전투력 유지와 병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먼저 군 구조가 준 4군 체제로 개편을 합니다. 50년 만에 해병대가 이제 육군으로 작전 통제권을 되찾고 또 육해공군 내에서 준 4군의 일원으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군 구조를 개편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시지탄이죠. 왜냐하면 원래 해병대는 국가사령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해군 소속이면서 이제 작전은 이제 지상군의 지휘를 받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해병대 지금 미군 하면 해외 원정군이 생각나잖아요. 미군은 사실은 전력이 해병대예요. 18만 명이나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너무 모르니까 상륙 전단을 운영하거든요. 우리가 항모 전단만 생각하지만 상륙 전단, 함 전단이 7개를 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의 핵심은 사실은 해군력이지만 지상병력 투사가 안 되면은 억제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할 때도 상륙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군이 거기만 쳐다본 거죠. 그 기습을 해서 이제 마두로를 체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억제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해병대가 2개 사단, 2개 여단이거든요. 포항에 1사단, 김포에 2사단, 이제 백령도에 6여단, 제주도에 9여단이 있거든요. 이 정도 전력이면 사실은 북한군의 상당수가 이 해안 방어 쪽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상륙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28,000여 명 규모는 놀랍게도 세계 3위의 해병대 전력이에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거기다가 우리 해병대의 훈련, 그다음에 전투력 강도를 본다고 그러면은 세계 최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력이 이제 준사군 체제. 사군 체제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전 바람직하다고 보고 과도기로 중사군 체제로 재편됐다는 얘기는 한국군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해병대는 한국형 독침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형 독침 전력. 왜냐하면 이 기동력을 발휘해서 어디든 상륙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장 환경에도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유사시에 우리가 만들어진 기동함대 같이 함께 편성이 되면 전 세계 어디든 투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의 준사군 체제는 말씀드렸지만 만시지탄이고 향후 여러 가지 관련된 조치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한국군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작 이루어졌어야 될 개편이다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4군 체제라고 안 하고 준 4군 체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 해병대 독립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데 왜 지금, 그러니까 만시지탄이라 하셨지만 왜 지금 준 4군 체제가 필요할까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국방 분야의 이 국정과제는 이제 그 총괄해서 제가 집필을 했는데 뭐 꼭 그 뭐 육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이 해병대가 육군의 지휘를 받는 것이 뭐 73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육군으로서는 그 권한을 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70년대부터니까 50년 가까이 지금 이 5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육군의 지휘하에 있었고 지금은 해병 2사단이 김포 지역의 해안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임진강하고 한강이 만나서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서해의 특성상 이 수심이 굉장히 얕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임진강 유역으로부터 이 그 무장공비들이 침투하는 아주 중요한 경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육군도 물론 경계를 하지만 해병이 있어야 이쪽이 아무래도 경계 태세가 좀 용이한 측면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해병을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빼내가게 되면 수도군단 전체의 작전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확립됐던 것이 좀 와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육군 쪽에서는 이것을 쉽게 놓기는 어려웠다. 네. 이런 측면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요번에 해병 1사단의 경우는 올해 안에 해병대로 작전 지휘권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2사단의 경우는 28년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국정기획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제가 설정을 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해병대는 해병대 사령부,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행정사령부죠. 이 사령부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겸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1사단, 2사단이 다 육군으로부터 이제 해병대로 넘어가게 되면 해병작전사령부라는 것을 이제 아마 향후에 설립하게 돼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이제 작전사령부로 격상이 되고, 그다음에 해병대 사령부와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분리돼서 예.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권고안을 발표를 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요. 먼저 이제 병력에 관한 개선 방향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걸 병력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금 대략 한 7, 8년간 15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한 60만 대군 그랬거든요. 네. 지금 한 45만 명 전후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간부도 선발률도 거의 절반으로 지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최근 몇 년간. 모든 선진국들은 이제 고령화, 그다음에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우리가 특히 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임 여성분이 2.1명을 출산을 해야 인구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0.7에서 8명 사이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노벨상 수상자가 작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을 배워라.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공 모델이고 민주주의의 성공 모델이다. 대단한 나라예요, 사실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데 애는 낳아야 된다. 한국은 애는 안 낳아서 큰일이다. 그러니까 한국을 키워준 다음에 근데 애 때문에 문제다. 누가 그거를 과실을 딸 예, 거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출생률이 최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대로 가면은 인구 소멸일 정도로 위기거든요. 물론 최근에 조금 개선되는 반등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상황은 네.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력구조 재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는 착시가 있는데 뭐냐면 AI, 드론, 첨단 전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재래식 전력, 포병, 기갑, 장갑 이런 화력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결국 병력이다.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지 모든 걸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몸티, 유무인 복합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국가적인,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만 예. 이제 해법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병력 자원 감소는. 아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이게 닥친 현실이니까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민간 아웃소싱을 많이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괜찮은 건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우리가 50만 군을 이제 설정하고 과거에 국방 계획을 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45만으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45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계획한 것에서 5만의 차이가 나고 있고 향후 10년 이내에 거의 10년 되면은 35만까지 떨어지는 게 기정사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현역병이 35만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50만 군 체제의 효과를 계속 유지하려면 결국은 아웃소싱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전투는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군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원들 이것을 한 5만 정도 군무원을 활용하고 또 그 밖에 비필수 업무들은 민간에 과감하게 이양을 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군 정비창이 있는데
지금은 각 부대마다 이게 다 있거든요. 많은 그 정비 소요들이 거의 일상적으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거점 정비창을 두고 이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정비창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군과 민간이 공동으로 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우리가 MRO 시스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현재의 이런 그 군수라든지 정비 이런 분야, 또 일상적인 부대 관리 이런 것들은 민간에 과감하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15만 아웃소싱 인력을 하게 되면 현재 50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군에서 아웃소싱 한다는 게 좀 낯선 개념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하고 유럽은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10명의 병력이다 그러면 10명이 다 전투 병력이 아니에요. 자, 행정이 있죠. 보급이 있죠. 그다음에 이런 주변 그 관계, 군 관련 시설이 있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경비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전투력을 유지하는 건데, 그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전투 병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력 자원이 충분하면은 이 모든 걸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가 있는데, 병력 자원이 문제가 생기니 그런 부분들, 전투력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점차 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게 현대적인 추세고요. 그리고 지금 병력 자원 문제가 우리가 있지만 임금 문제로 장기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병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전투력 부분은 보존을 하되 나머지 부분은 과감하게 아웃소싱하는 예를 거고. 우리처럼 방송을 한다든지 그렇죠. 다른 식으로. 예, 또 아주 극단적으로는 지금 현대 전장에서 PMC라는 게 있어요. PMC. 민간 군사 기업입니다. 용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러우 전쟁에 지금 이미 이 푸틴한테 이제 되들었다가 그 제거된 그 PMC 그룹의 수장이 있거든요. 그 당시 병력이 5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용병 그룹이나 PMC를 운영할 이유는 없죠. 그 한국적 전장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아웃소싱 추세는 네. 대세다.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아웃소싱을 넘어서 여기 두 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시니어 아미로 다시 또 군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있죠. 처음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 장정이라고 하면 군대 언제든지 국가가 부르면 동원될 수 있는 병력을 얘기하거든요. 그때 보면 15세부터 60세예요. 조선시대에도 15세부터 60세까지였어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오래 살죠. 건강이 더 좋잖아요. 예. 예, 평균 수명도 높고. 그래서 뭐 얼마든지 우리 조한범 박사님도 다행히 60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니 저는 60대까지 돼요. 근데 예. 저는 사실은 언제든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훈련소에서 300명 중에 사격 1등 했거든요. 표창도 진짜요? 받았어요. 예. 우리는 M1 카빈 쐈는데 다시 한번 총을 잡으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니어의 필요성도 있죠. 네.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예비군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3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현역에 준하는 예비군 체제거든요. 언제든 전투력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예비군입니다. 아까 시니어도 그런 관점이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저희 어릴 때 생각해보면 50대, 60대 하면 노인에 가깝다라고 노인이었죠. 생각을 했는데 전 두 분 보면은 뭐 아니 저 젊어요. 여기서. 아니 아니 왜 갑자기 저하고 차별화시키려고. 아니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이게 시니어함이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군 병력들이 하는 업무들이 사실은 다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부대가 어떤 특수한 지역의 클러스터로 모여 있어요. 네. 그리고 전쟁을 전투 업무를 수행해야 되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동을 하는 건데, 우리 군은 그게 아니죠. 전방 지역에 휴전선을 놓고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쭉 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의 대부분이, 많은 병력들이 경계. 밤에 잠 안 자고 경계 서는 데 동원되고 있죠. 또 일선 부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후방에 있는 부대들도 부대를 삥 에워싸고 다 경계 업무에 치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병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시스템이 과연 옳은 것이냐. 네. 이제 물론 이제 AI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조금 더 이제 완화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설령 또 이렇게 이런 경계 병력이 필요하다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인 전투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5060 시니어 아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지금 우리가 이 캠프 험프리스나 이런 그 미군 부대에 가보면 다들 미군 부대에 들어갈 때 처음 다들 신선한 충격 아니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젊은 어린 병사들이 아주 각 잡고 이렇게 경계를 서고 있을 텐데 미군 부대에 딱 들어가면 그게 아니고 아저씨들이 우리보다 나이 먹은 아저씨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러네요. 우리면 경기를 누구 서고 말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한범 박사님이 재입대 하셔서 네. 이게 경계병력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아니 전 스나이퍼로 간다니까요. 그분들이 젊은데 노안인 건 아니겠죠, 억울하게. 그건 뭐예요? 아미 타이거라는 개념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미 타이거. 미래 육군의 모습, 이게 4세대 이상 전투 체계로 무장한 미래 지상군 부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로 기억하는데 당시 이제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과거에 이제 저희가 군내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군복에 소총 들고 경계 근무를 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신체적인 근육 이것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해결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계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는, 그게 과거에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워리어 플랫폼을 하나 착용하는데 병사 하나당 거의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육군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27년까지 7개 여단, 그리고 35년까지는 40여 개 여단, 그리고 2040년까지는 모든 여단을 아미 타이거 여단으로 이제 개편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 있고요. 육군 25 보병사단 예하의 아미 타이거 시범 여단 전투단의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해서 보병사단 창설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완비가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우리 육군의 어떤 전투력보다는 훨씬 막강한 그런 전투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구조 개편 중에 하나로 합동참모본부 역할을 이원화하는 거, 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합동참모본부 역할을 이원화하고 합동작전사령부라는 게 또 창설을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약 정권 한수는 시대적 소명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시 작전권과 평시 이게 사실 어폐가 있는 게 원래 작전권은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전시하고 평시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군이, 그러니까 유엔사가 가지고 있다 작전권을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가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작전권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니까 인위적으로 작전권을 나눈 거예요. 한꺼번에 주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미군이, 그러니까 사실상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평시작전권만 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맹이는 전시작전권이거든요. 구분될 수도 없고 호빵이 어떻게 뭐 속하고 호빵 겉에 나눠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은 원래 통합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인위적으로 분리돼 있거든요. 이 개념을 결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전 체계 일원화, 그다음에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 통합, 이걸 위해서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합동작전사령부는 쉽게 말하면 전투에 특화된 새로운 합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합참은 기능이 좀 방대하잖아요. 네. 전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시작전권 한수,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준사군 체제로 편성된 해병대 전력, 이런 통합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배경에서 탄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저희가 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도 밥이 참 중요합니다만 군대는 또 위로 행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량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 보니까 군 장병들 급식 만족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국제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이제 3면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죠. 그래서 위에서 내려온 군대가 이제 수도 키이우와 가장 가까운 방향에서 내려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한참을 내려가다가
키이오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던 군대가 바로 철수를 해버려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보급에 실패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결국 군대는 전투가 중요하지만 뭐 일주일 이내에 아주 짧은 전투가 아니라면 결국은 먹는 것. 보급이 전쟁을 다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군대에서 먹는 것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어떤 무기 체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사실 이제 저희가 요즘 뭐 그런 거 급식비도 없고. 올랐다고 네, 그러는데요. 급식비도 최근에도 이제 인상을 했고요. 13,000원에서 이제 내년에는 14,000원으로 인상을 했고, 이번에 제가 해병대 사령부에 몇 주 전에 다녀왔었거든요. 해병대 사령부에 가서 병사들하고 또 그쪽 간부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왜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해줬나? 메뉴가 뭐였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나와서 네. 뭐 어떤 메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북한군은 보급에 신경을 안 쓴답니다. 예. 남한 침공할 때 보급은 신경 안 쓴다. 왜냐 그 비법이 있는데 네. 편의점에서 다 해결한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한 편의점에서 해결했어요. 그 보급 체계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농반 진반인 게 네. 자, 전방에 있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JSA로 귀순을 한 그 귀순병을 그때 배고파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인권 침해 논란까지 있었지만 수술해 보니 뭐 기생충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전방 부대에서도 한 30에서 40%가량이 영양 결핍 상태입니다. 전방도 그러면 어떻게 전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군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부대마다 급식량이 다른 거 아세요? 왜 그러죠? 누가 빼돌리나요? 아니요. 부대에서 자체에서 해결하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체 생산량이 많으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집권 초에 부대를 갔는데 갑자기 안 나는데 다른 곳을 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양실조 환자들이 있던 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노발대발해서 그 군급식 문제 얘기를 했는데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인 문제죠.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급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북한하고 우리는 아예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다 여기 오신 북한군 출신 분들이 다 맞아요. 증언하거나 내부 자료로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자, 일명 군대리아 병영식에 나오는 햄버거를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빵식인데요. 우리 군의 병영식은 한식이 기본인데 군대리아는 사기 충전제 역할을 합니다. 그 시작을 딥하고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튀긴 건빵에 설탕을 뿌려 먹는 건빵튀김부터 봉지째 라면을 익혀 먹는 이른바 뽀글이까지 군대에 별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메뉴. 때가 되면 밥과 반찬을 대신해 병사들의 배를 채워준 군대리아입니다. 지난 2023년 국내외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색적인 대회가 열렸는데요. 요리 대결을 통해 최강 조리병을 가리는 국제군 인요리 대회입니다.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으로 열렸던 국제군 인요리 대회에는 우리 군 8개 팀을 비롯해 주한미군과 싱가포르 해군이 출전했는데요. 당시 진행된 총 3개의 경합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무대는 실제 군에 납품되는 햄버거 빵으로 군대리아를 만드는 요리 대결이었습니다. 군대리아는 스프, 우유와 함께 제공되는 군대식 햄버거인데요. 먹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를 자유롭게 조합해 먹는 게 특징이죠. 마침내 군대리아가 장병들의 손길을 거쳐 하나의 새로운 요리로 완성됐는데요. 햄버거 맛을 결정짓는 패티를 각기 다른 재료와 조리법으로 완성한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먼저 육군 소속의 맹호 수라상팀은 열량 부담을 줄인 고단백 닭가슴살 패티를 선보였는데요. 해군의 우리가 정상 셰프팀은 소고기 다짐육 패티를, 해병대의 청룡은 간다팀은 다진 삼치를 이용한 생선 패티를 활용했습니다. 주한미군 소속의 요리 드래곤팀과 싱가포르 해군의 호지악팀은 각각 소고기를 듬뿍 넣은 수제버거와 특제 소스를 넣은 치킨버거로 새로운 군대리아를 선보였는데요. 치열한 경합 끝에 우승을 차지한 팀은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소속의 보라맨 식당팀. 상큼한 샐러드 라페를 곁들인 치킨버거로 전체 경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고급 수제버거로 새롭게 태어난 군대리아. 그렇다면 군대리아가 처음 등장한 것 언제쯤일까요? 군대에 햄버거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이 넘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패스트푸드점이 처음 문을 연 1979년, 햄버거가 점점 대중화되며 군부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건데요. 군대리아가 공식적으로 전 부대에 배급되기 시작한 건 1990년대에 들어서입니다.
군대리아는 시중 햄버거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마요네즈를 넣은 샐러드와 딸기잼을 발라 먹는 것입니다. 도입 초창기에는 패티 대신 혼합 생선살로 만든 일명 분홍 소시지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햄버거가 대중화되면서 분홍 소시지는 고기 패티로 바뀌었지만 딸기잼 같은 기본 재료는 지금도 군식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대식 햄버거에는 왜 시중 햄버거와 전혀 다른 재료가 쓰이게 된 걸까요? 군대리아가 시범적으로 도입됐던 1980년대 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외식은 흔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가계비 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서 2%에 불과했을 정도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군급식은 맛이나 질보다 운영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였고, 군대리아 역시 서구식 햄버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보단 구하기 쉬운 재료로 간편하게 만들어 제공하는 게 최선이었죠. 결과적으로 단맛과 짠맛이 어우러진 군대리아의 오묘한 맛은 군 장병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전역 후 예비역들에게는 추억의 음식으로 회자되며 군대의 인기 메뉴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군대리아는 2014년 군 급식 개선 사업을 계기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 버거와 치킨 버거 중심이던 메뉴는 치즈버거, 새우버거, 핫도그 등으로 한층 더 다양해졌고, 우유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시리얼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군대리아와 우유를 함께 먹고 간혹 복통을 호소하기도 했던 장병들을 위해 락토프리 우유를 공급하는 부대도 등장했는데요. 군대리아 대신 시중 햄버거를 제공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군급식의 변화는 단순히 메뉴를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MZ세대 장병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휴일 브런치 데이 같은 새로운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말이나 휴일에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다채로운 메뉴가 제공되는 것은 물론 휴식 시간까지 확보할 수 있어 병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군급식이 맛없는 짬밥이라는 말은 이제 먼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시중 음식 못지않게 더 다채롭고 풍성해진 군대 음식, 에너지 보충은 물론 재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 장병들의 전투력도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님 그 군 급식 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예. 그럼 급식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미 잘 먹고 있다면서요. 그래도 이제 지금 세대들은 워낙 잘 먹는 세대라. 워낙 잘 먹죠. 잘 먹고 그렇게 보면은 급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 급식 기본법이라는 얘기는 이제 모든, 그러니까 조달부터 조리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까지 법적인 체계를 갖춰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급식 체계를 효율화하고 제도화한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있던 급식 체계에서 한 단계 더 제도화하는 게 넘어간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제 그 급식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국방부가 또 군 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복무 여건 개선도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 얘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먼저 기본급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올릴까요? 지금 6.6% 인상안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국가 예산 체계에 의하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비율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우리 보통 공무원 임금 인상이 높을 때는 한 3%, 그다음에 낮을 때는 한 1.5%, 요 정도 오르는 게 이제 통상적이라고 보면 6.6%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어떤 중견 간부,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이라고 하는 여건이 다른 직장에 비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근무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급여 수준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의무병들에 대한 급여가 인상이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 논란이 또 이제 추가된 거거든요. 예. 지난해 병장 월급이 24년 대비 25만 원 인상돼서 15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55만 원을 합치면 월 최대 수령액이 205만 원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직업 공무원인 이 간부들의 경우는 하사가 기본급이 193만 원, 그리고 소위는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1호봉이 194만 원. 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병사들보다 현상이. 간부들이 더 적게 받고, 또 심지어 병사들의 경우는 우리가 숙식을 다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이 돈이 병사들이 정말로 근검 절약해서 모으면 다 순수하게 남는 돈이지만
이 간부들의 경우는 이 생활을 돈으로 해야 되죠. 자기들의 생활비를 다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저희 이 군에 있을 때는 뭐 좀 힘든 일 하고 나면 간부들이 야 PX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줄게 가자 해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 하나씩 돌리고 그랬는데 그냥 병사들이 사는 지금은 병사들이 뭐 하사님 뭐 제가 뭐 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우리 초급 간부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이번에 이제 6.6%를 인상을 하게 되면 초급 간부는 중견 기업 초봉 수준 그리고 중견 간부는 유사 직군 유사 경력의 중견 기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인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하사 소위는 연 4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중사는 연 5천만 원, 상사는 한 7,200만 원, 대위는 5,500만 원 정도 우리 군 복무에 걸맞은 합리적인 경제적인 보상을 하겠다 네. 그런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병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걸 마련했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단기 복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장기 복무에는 인센티브가 없는 게 또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기 간부 도약 적금 제도 이걸 도입을 해서요. 올해 3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씩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3년 만기가 지나고 나면 약 2,300만 원 정도 목돈을 손에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국방부가 좀 마련을 했다. 그래서 우리 초급 간부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사기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뭐 애국심만 갖고 군 복무해라 그랬는데 보상도 지금은 이제 해줘야죠. 보상을 해줘야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애국심도 생기는 거죠. 돈도 돈인데 근무 부담도 줄여준다면서요. 그럼요. 당직 근무비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이었는데 이제 평일은 3만 원으로 올리고 휴일은 대폭 올려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당직 근무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그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서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좀 올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직 주기를 불필요한 데는 좀 없애자. 그래서 한 20% 감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출산휴가를 좀 확대해서 현재 10일의 출산휴가를 20일로 연장해주는 그런 근무 여건을 좀 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연근 문제를 좀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가정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군인 부부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시차 출퇴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것은 엄마가 조금 늦게 출근하면서 하고 아이를 픽업하는 것은 아빠가 조금 일찍 퇴근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자. 그래서 시차 출퇴근이라든지 근무 시간 선택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가족 친화적인 복무 환경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요. 사실 지금 해군이 복무 여건이 제일 열악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잠수함 승조원들이 정말 열악합니다. 한 번 출동하면 수주 동안 돌아오질 못하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잠수함이 함수함 물속에서 이게 작전하게 되면 몇 주간 물속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뭐 집과 전화 통화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핵심 전문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당이라든지 당직 근무비 이런 것들을 좀 인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군 뭐 복무 여건이 개선돼서 다행이다라는 말보다는 그동안 군인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사실 초급 간부들을 잡아야 군이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좀 뭐 기피 현상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현실적으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네. 일단 기피하고 이탈을 해요. 그러니까 있는 초급 간부들이 군복을 벗는 그다음에 가지 않는 이 두 문제가 이게 왜 심각하냐면 초급 간부의 주축은 이제 그 부사관으로 치면 하사 중사 그다음에 위관급은 소위 중이거든요. 주축이. 그러면 군대에서 지휘 체계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로 병사들과 몸을 섞고 호흡하고 땀 냄새를 맡는 건 바로 이 초급 간부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처우나 사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병력 자원들이 그냥 일반 그 전투병 자원들이 아무리 강해도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지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사실 초급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그 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잠수함은 대부분이 다 초급 간부예요. 그렇죠. 기축에. 네. 그러니까 특히 209 같은 경우는 1,200톤인데 30평짜리 아파트에 30명이 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한 달, 두 달 동안. 그래서 잠수함 그 지휘관 분 한 분하고 제가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도 좀 울컥한 적이 있는데 잠수함 작전하고 나오면 지상에 나오면 첫 번째 공기가 너무 맛있대요. 네.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네. 이 여성분들과 관계가 있는데 당일날 집에 안 간대요. 왜요? 냄새가 너무 나서 이 냄새를 좀 빼고 집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이 군에 대한 군 초급 개선 병도 중요하지만 특히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일 직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이탈도 안 하지만 우수한 자원들이 이 충원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투력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군대, 가고 싶은 초급 간부 체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어요. 뭐 당연히 승진을 할수록 그럼요. 더 좋아진다는 희망을 줘야 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게 군은 처우가 아무리 개선이 돼도 한계가 끊임없이 이동을 하거든요. 아, 예. 전근을 하거든요. 아이들도 계속 전학 그럼요. 다니고. 여기에 대한 비용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기회 비용도 사실 보전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초급 간부, 군 전체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다 이제 관련 법령 개정이 돼야지 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데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은 국방 운영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핵심 법이잖아요. 이거 개정이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국방부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간군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의견들을 이제 수렴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도출된 안을 중심으로 이제 국방부의 자체적인 안을 국회에 이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와는 별도로 또 사실 이제 국회 국방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도 사실 이 국회가 많이 싸우지만 사실 군장병 복지에 관해서는 여야를 초월하고 이렇게 좀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안들을 제출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일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부대 방문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2군단 이하에 이제 702 특공연대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특공연대 특성상 그러니까 그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 말고 이 초급 간부들 중심으로 하사관들 중심으로 부대가 편성이 돼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군 복지를 위해서 군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다고 자부를 했는데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안들을 만들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 초급 간부들하고 대화를 1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근데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너무 많은 장병들이 이제 이제 하사관들이 얘기를 해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말 그때 받았던 건의들을 제가 이제 꼼꼼하게 다 깨알같이 써가지고 지금 우리 국정기획위원회 운영하면서 좀 반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그 국방부 또 그리고 여야 의원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조만간 좋은 개선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명감도 많이 느껴지셨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예, 현장에서 참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예.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뭐 개선의 끝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군인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로 나가고 우리 군인들도 정말 자랑스럽게 다니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군은 사기를 믿고 삽니다. 사기.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군인은 세계 5위 국방력 맞거든요. 뭐 육해공군 정말 자랑스러운 K방산이 세계를 주름잡을 정도로 장비 문제에서는 이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노래도 있죠. 결국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군의 사기를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려면 결국 기본은 처우 개선이에요. 네. 처우 개선이에요. 왜냐하면 군이 특히 이제 이 초급 갖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휘관급 같은 경우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은 군의 자부심을 가지고 전투력을 유지해야 되고 지휘관도 역시 이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래 전쟁도 아무리 로봇화되고 그다음에 아미타이거, 뭐 워리어 플랫폼, 로봇트론이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이 결정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군에 대한 병에 대한 또 간부에 대한 초급 간부에 대한 고급 간부에 대한 차별화된 처우 개선 지역이 반드시 유지돼야 되고 사기를 유지할 수 있는 네. 노력들이 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국방개혁 특히 이제 군구조 개편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국방개혁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이 군구조 개편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이 뭐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각 군이 아마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각군 이기주의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접근하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2의 창군을 한다라는 각오로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병역 자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소된 병역 자원 전제 하에서 이 군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과학기술을 도입해서 AI라든지 첨단 무기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앞으로 새로운 군대는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군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합동군의 취지에 맞게 각 군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선제적으로 개혁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 디펜스 프라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에서 찾아갑니다. 오늘 고맙습니다.